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파킨슨 팬데믹에서 살아남기라는 조금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면 그거는 이미 좋은 소식인데요. 저는 실제로 최근에 코로나를 한번 겪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코로나를 겪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살아남기를 했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파킨슨 팬데믹에서 살아남기인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일 중심에서 건강 중심, 그리고 사회생활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향하고 있는 방향들이 조금씩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도 잘 살아남고 그 후에 다른 건강적인 저희가 노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환자분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지나갈 걸로 생각이 되지만 파킨슨 팬데믹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또 이 또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파킨슨 팬데믹이라는 건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논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제 미국에 있는 파킨슨 디지즈라는 저널 오브 파킨슨 디지즈라는 논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파킨슨이 팬데믹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1990년도에 저희가 파킨슨 환자분들이 300만이었다면은 저희가 2015년도에 600만을 넘어섰고, 이걸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은 2040년도에는 1200명까지도 증가가 될 거고요. 이러한 계산들은, 산술적인 계산들은 산업의 발전이나 이 노화의 증가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는 이제 실제로 1700만까지도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파킨슨 팬데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내 동향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국내도 실제로 2010년도에 파킨슨 환자가 국내 6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10년이 지나면서 11만 명, 약 2배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런 파킨슨 환자가 2배 증가되면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쓰게 되는 의료 비용은 4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70대, 80대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파킨슨 병의 증가 추세는 나의 노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65세 이상의 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 가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2명은 파킨슨 환자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그 나이군들이 100명 모이면 그 중에 4명은 파킨슨 환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 파킨슨 팬데믹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단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아는 거,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행하는 거. 저같이 아직은 그런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행하고요. 이미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환자분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행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나도 모르게 이거 나 좀 애매한데, 혹은 정부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조기 진단이나 이런 식의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파킨슨 병은 왜 생기나 좀 보겠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이죠. 우리가 치매 잘 알고 계신데 노인성 치매 다음으로 저희가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우리 뇌가 있으면 뇌 밑둥을 받쳐준 중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척추로 연결되는 통로죠. 그 중뇌 쪽에 흑색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도파민이란 물질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해주는데 도파민 세포가 점점 죽게 됩니다. 이런 사멸이 생기면은 뇌에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운동들이 떨어지고 떨리고 뻣뻣하고 느려지고 이런 증상들이 주로 생깁니다. 그러면은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런 운동 증상으로 주로 오는데 파킨슨이 아직 진단받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파킨슨 병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정구 증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대표적인 정구 증상이 렘 수면 행동 장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후각 장애, 세 번째 변비입니다.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실제 파킨슨 환자분들이 많이 이미 진단이 됐을 때 반이상의 환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좋지 않은 예후 인자이기도 합니다. 한 10년 전부터도 환자분들이 렘 수면 행동 장애로 고생을 하시다가 나중에 파킨슨이 진단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연구에 따르면 전혀 운동 증상이 없이 렘 수면 행동 장애를 15년 정도 겪으신 분들은 실제 70~80%가 파킨슨 병으로 나중에 차후에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상당히 중요한 정구 증상이고요.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잠꼬대 하는 겁니다. 이제 주무시면서 중얼중얼 얘기를 하신다든지 심하신 분들은 실제로 발로 차시거나 누구를 때리시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렘 수면 행동 장애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오래됐다. 그러면 이게 퇴행성 질환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각 이상입니다. 냄새를 잘 못 맡는 건데 후각이나 변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파시누크레인이라는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이제 침범을 하는데 뇌 밑둥부터 올라가면서 우리가 후각을 담당하는 올팩토리 벌브라는 데를 침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병이 진행이 돼서 초기에 후각 이상이 많이 생기고요. 파킨슨 진단받은 환자분들의 한 90% 정도가 이제 후각 이상을 호소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변비인데요. 변비는 실제로는 파킨슨 환자분들 10중 8구가 변비로 고생을 하시고 약물 치료하다 보면 변비가 더 많이 심해지세요. 근데 이런 변비는 파킨슨 병이 발병하기 20년 전부터도 실제로 증상들이 조금씩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도파민 세포는 사멸이 되고 우리 뇌의 도파민 세포가 야금야금 없어질 때는 우리 뇌가 견딥니다. 그러다가 한 70~80% 이상 소멸이 되면 그제서야 뇌가 못 견뎌서 증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정구 증상들을 나 다 가지고 있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게 한 개만 있어. 두 개만 있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 수면 행동 장애와 다른 증상들이 뭐 변비나 후각 이상을 같이 동반하고 있다면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증상들을 오래 앓으셨을수록 실제로 파킨슨 병으로 이완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빠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가? 혹은 지금 뭐 허리가 조금 안 좋으셔서 그러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우울증 때문에 지금 표정이 무표정하신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 요즘 계속 우울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파킨슨 병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을 우리가 초기에 빨리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그래서 이 병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막연합니다. 뭔가 좀 피곤하고 이상하고 좀 내가 노화가 됐나?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사람도 무표정해지고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좀 굽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앞에 얘기했던 램수면 행동장애도 있다든지, 목소리가 작아지고 글자를 쓰는데 글자가 점점 작아진다든지, 내가 팔을 힘차게 이제 흔들면서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걷다 보니까 팔이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 다리가 끌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의 초기 증상들은 처음엔 아주 뚜렷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애매하시면은 한번 오셔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진행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주요 증상은 일단 파킨슨의 주요 증상은 떨림입니다. 떨림, 서동, 경축, 그리고 자세 불균형, 동결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떨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떨림은 보통 안정시 떨림입니다. 안정시 떨림이라는 건요, 우리가 수전증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수전증은 뭔가 글자를 쓰거나 혹은 수저질을 하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 떨리는 거, 이런 건 수전증 환자분들이거든요. 근데 안정시 떨림은 내가 넋놓고 TV를 보는데 혹은 걷는데 다리가 떨린다. 그러면은 이건 실제로 파킨슨 떨림입니다. 그리고 서동증, 서동증이 파킨슨의 가장 중요한 증상인데요. 행동이 느려지는 겁니다. 행동이 느려지고 그러면 보폭도 좁아지고 팔이 적게 흔들리고 다리가 끌리고 얼굴 표정도 이제 둔해지면서, 우리가 가면안이라고 해서 포커 페이스 아시죠? 무표정해지는 거, 그것들이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인데요. 억양도 아주 단조롭고 억양이 작고 목소리가 작고 이런 것들도 다 서동증 안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동작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증상이 경축입니다. 근육이 뻣뻣해요. 톱니바퀴 같은 강직,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경축입니다. 경축은 사실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안정시 떨림, 특히 걸을 때 보이는 떨림, 넋놓고 계시는데 보이는 떨림, 이런 것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려졌다, 자세도 조금 꾸부정해졌다, 표정도 좀 없어졌다, 꼭 파킨슨 병을 의심하십시오. 좀 더 진행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보폭도 좁지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세 불균형 때문에 넘어지고 발이 땅에 붙어서 좀 안 떨어지는 느낌, 실제로 눈에 봐서도 첫발이 안 떨어진다, 이런 동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파킨슨을 꼭 의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운동 증상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느끼는 자율신경 이상, 대표적으로는 소대변 장애, 변비부터 해서 성기능 장애,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나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느낌들, 기립성 저혈압이고 심하면 실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각 이상, 통증입니다. 뭔가 팔다리가 불쾌하고요, 스물스물하고 이상 감각이 있으실 수 있고 통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파킨슨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많이 동반이 됩니다. 특히 하지 불안 증후군, 주기성 하지 운동증,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기능 이상인데, 파킨슨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환자분들에 비해서 한 4~5배, 같은 나이대에 치매가 생길 확률의 한 4~5배 정도 치매로 이해한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고위험군이신 거죠.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될 수 있고, 불안증,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운동 증상의 대표적인 거, 앞에 전구 증상에서도 얘기했던 렘 수면 행동 장애, 이런 수면 장애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 불면증 같은 비특이적인 수면 장애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내가 좀 같이 있는데 나 좀 느려졌어, 혹은 좀 자세가 이상해, 떨려, 이런 분들은 꼭 신경과를 오셔서 이제 파킨슨 병인지 아닌지를 감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다 파킨슨 병이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킨슨 병은 단일 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들로 오시는 분들의 10명이 오시면 한 8명은 파킨슨 병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2명은 파킨슨 병이 아닙니다. 증상은 비슷한데 2차적인 파킨슨 증후군도 있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전형적 파킨슨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킨슨 병은요, 첫 번째 제가 적어놓은 특발성 파킨슨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유 없이 생긴 병인 거죠. 특발성이라는 건.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파킨슨 병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생긴 거죠. 뭐 독극물이나 뇌 손상이나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물들을 썼을 때 생기는 2차적인 파킨슨증,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파킨슨 환자들이 오시면 일단 환자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들, 병에 대한 조사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 약 처방전 꼭 가지고 오시라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약들을 성분을 좀 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나는 당뇨약만 써, 혹은 나는 뭐 관절약을 써 하시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환자분이 이제 약을 드시다 보면 소화장애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다 보면 소화제가 들어가고, 이런 소화제들이 약물을 차단할 수 있고요. 나는 잠이 안 와서 우울해서 정신과에서 약을 좀 먹었어. 그런데 그 안에 또 항정신성 약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감별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파킨슨 증상이 생겨서 파킨슨 병하고 유사하지만 좀 더 복잡하고 말 그대로 비전형적인 좀 다른 종류의 퇴행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비전형 파킨슨증,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발성 뇌신경 위축, 우리가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진행성 핵상마비가 여기 포함이 되고요. 뭐 루이 소체 치매나 피질 기저핵퇴와 더 어려운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흔히는 저희가 이것도 흔치는 않지만 실제로 저희가 진료보는 영역에서는 그래도 비전형 파킨슨증 중에서 이제 다발성 뇌신경 위축, 그러니까 다계통 위축증 환자들, 그리고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들이 이제 파킨슨과 유사하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같이 찾아내고 감별 진단을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단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상만으로 무조건 파킨슨 병이다 얘기를 못 하고요. 정확한 신경과 의사의 진찰과 진단,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파킨슨 병은 그러면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면 뭐 하실 거예요?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환자들을 만져보고 떨림을 관찰을 하고 걷게도 해보고 느려져 있는지 이제 행동들을 시켜봅니다. 소위 말해서 신경학적인 진찰을 하죠. 우리가 촉진도 하고 시진도 하고 환자분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를 제가 처방합니다. MRI랑 보통 파킨슨 펫, 그리고 기본 인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하는데요. 저희가 MRI를 이제 검사를 해서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MRI가 보는 것은 2차적인 파킨슨증, 아까 제가 2차적인 파킨슨증에서 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약뿐만 아니라 뇌에 다른 문제가 생겨도 파킨슨증이 생겨요. 뇌에 이런 덩어리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수두증이 생기거나 기저핵이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이러면은 파킨슨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일단 MRI로 찾아내야죠. 치료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특발성 파킨슨 병하고 달리 좀 더 어려운 퇴행성 질환들이 있다고, 비전형 파킨슨증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성 핵상마비, 다계통 위축증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이 되면서 진행성 핵상마비는 중뇌 위축 이렇게 MRI에서 보이고, 다계통 위축증은 뇌교나 소뇌 위축, 피각의 위축하고 철분 침착 이런 MRI의 변화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파민 펫을 찍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펫이라는 건 암 진단할 때 하는 펫CT를 얘기를 하는데, 그 펫CT는 실제로는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대사를 보는 거고, 저희가 파킨슨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펫CT는 이제 흔히는 우리 FBCIT 펫이라고 국내에 많이 쓰는데, 이제 도파민의 도파민 기능을 보기 위해서, 여기 기저핵, 뇌 기저핵 쪽에 도파민 기능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저희가 머리를 이렇게 단면을 잘랐는데 보면 기저핵, 미상핵하고 피가 끝까지 이렇게 길쭉하게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정상 환자예요. 그러면 같은 영상인데 파킨슨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앞쪽에 미상핵하고 피각 앞쪽만 좀 빨갛고 피각 뒤쪽은 안 보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파킨슨 환자들이 보여지는 펫소견이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능을 보고, 아, 이분은 MRI는 정상인데 도파민 기능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해서 파킨슨을 진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요, 가끔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실제 환자인데요, 58세 남자 환자인데 6개월 전부터 우측 다리가 끌리고 뻣뻣하고 우측 손 쓰는 게 좀 둔했어요. 떨리지는 않았는데 뻣뻣하고 느리고 둔한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MRI 찍고요. MRI 정상입니다 하니까 나 그러면 파킨슨병 아니네 하고 그 다음에 한참 또 지냈죠. 예, 나중에 그래도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MRI가 정상인데 나는 파킨슨병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MRI를 들고 가서 나 MRI 찍고 파킨슨병 진단 받았어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MRI는 우리가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파킨슨병에서 다른 2차적인 원인들을 감별하고 증후군을 감별하는 거고, 일단 지금 이분이 가지고 온 이 MRI는 정상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하는 게 PET죠. 이 사람이 오른쪽이 주로 불편하신 분인데 뇌에서는 이게 왼쪽이거든요. 오른쪽도 조금 이상이 있는데 왼쪽이 더 뚜렷하게 떨어져 있어요. 왼쪽이 양쪽 차이가 좀 지시죠. 그래서 왼쪽에 뇌에 도파민이 더 많이 떨어져서 실제로는 이게 우리 몸에선 한번 건너 내려옵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몸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환자분이 주증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도파민 펫에서 양쪽 차이가 좀 지는 도파민 저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MRI가 정상이라도 파킨슨 병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MRI 정상이 무조건 파킨슨 병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MRI도 정상이고 펫도 정상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같이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MRI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지금 MRI는 정상인데요, 지금 펫에서 도파민이 떨어져서 환자분이 지금 여타저타 증상들하고 해서 파킨슨 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묻는 질문이 그건 불치병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치료가 되나요? 라고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촌날 다람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파킨슨 병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치병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환자분들이 결핵이나 폐렴 같은 거 앓으시거나 코로나 같은 거 앓으시거나 감염 같은 거 겪으실 때 치료하고 끝나고 완치되셨죠. 그쵸? 그런 것들, 원인적인 것들이 치료가 끝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완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적인 치료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증상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당뇨, 고혈압 약 한 번 먹고 이제 없으니까 치료 다 끝났습니다 하시는 경우 없잖아요.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계속 혈압을 낮추고 당을 낮추고 하면서 증상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는 병이죠. 그래서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번 먹고 저희 졸업시켜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파킨슨 병은 약을 꾸준히 이제 또 부족한 도파민하고 도파민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 약제들을 저희가 같이 조합해서 쓰면서 환자분 나이나 또 이 환자분 직업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증상들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약제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서 맞춤 치료를 하고 환자분의 병이 진행될 때에 맞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증상 조절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치 않게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를 하셔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 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돼서 그러면 치료가 된다는데 그러면 무슨 약 써요? 여쭤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도파민이 부족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신 분들은 도파민을 먹어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도파민은 실제로 뇌에 우리가 삼중막인 BBB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전 단계인 레보도파라는 물질이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제가 레보도파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약이 레보도파고요. 이 레보도파가 이제 위장관을 통과해서 이 도파민 수용체로 가는데 바로 도파민 수용체로 바로 가는 게 이제 도파민 효능제라는 거고요. 또 이 레보도파가 우리가 살아서 이제 삼중막을 뚫고 뇌까지 가서 원활하게 잘 가려고 하면은 실제로 도파민이 분해가 되면 안 되겠죠. 살아서 뇌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분해 효소들을 차단하는 콤트 차단 억제제, 차단제, 마오비 억제제, 차단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써서 레보도파가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약을 쓰고요. 아만타딘이라고 항바이러스제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파킨슨 약으로 쓰는 약이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상운동증 생겼을 때 도움되고요. 항콜린제제는 안정 떨림에 주로 이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제 약들도 저희가 이렇게 쭉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환자분들이 각각 약에서 타겟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절히 환자분에 맞춰서 잘 조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킨슨 병은 어떻게 되나요?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파킨슨 병 환자분들 후각장애나 변비가 심지어는 20년 전부터 있으신 경우들이 있고요. 10년 전부터 렘수면 행동장애 이런 막 비운동 증상도 있습니다.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다가 환자가 떨리고 뻣뻣하고 하면서 이제 진단받았어요. 이제 진단받고 한 10년쯤 지나면서 환자분들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자세 불균형이 생기고 20년쯤 지나면서 실제로 치매나 또 8년 지나면서 치매율이 조금 더 높아지신다고 하는데 치매나 침상생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희가 초진 환자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진단하는 게 또 진단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재진 환자분들은 재진 환자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자꾸 뭔가 더해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질문과 또 어려움들이 생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 이렇게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또 약물 치료도 어느 정도 또 한계가 도달합니다. 약이 처음에는 신혼기라고 잘 맞다가 조금 지나면 약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든지 이상운동증이 생긴다든지 점점 어려워지는 단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좋은 약들도 많고 약제에 어느 정도 한계 있는 것은 수술적인 보완을 통해 가지고 또 할 수 있고 진행되어 있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잘 가실 수 있게끔 많이 도와드리니까요. 일단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또 하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건 내가 정구 단계에 있으면 정구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기 진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예방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임상 증상이 발현했어. 그럼 내가 초기야. 그럼 초기에서 내가 더 진행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거. 내가 지금 이미 진행해서 내가 좀 많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또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잘 지내게끔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 단계에 맞춰서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해드리는 게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사실 운동 잘 못합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나는 집에서 뭐 요거 집안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시면서 나 오늘 활동 이제 많이 꼼짝꼼짝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난 바쁘다. 밭에 가서 고추도 땄고 뭐도 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상활동입니다. 일상활동과 노동은 실제로는 생존용 움직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우리가 줄이려는 쪽으로 저강도 활동을 주로 이룹니다. 우리 몸이 우리가 살려고 이 에너지를 많이 쓰지는 않죠. 근데 운동은 그렇지 않고 적극적 관리용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계획해서 시행하고 체계적으로 반복하는 고강도 활동을 하는 게 우리가 운동이고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체력도 향상이 되고 내가 운동으로 불편한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넘어짐이나 골절의 위험도도 줄여주고 사망도 지연시키고 운동은 항상 옳습니다. 단 환자분들이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인다고 다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일을 좀 줄이시고요. 그 시간에 운동을 하세요. 땀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좀 부하가 걸리고 숨이 좀 차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없는 움직임은 그냥 생존이지 운동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따로 시간 내서 꼭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운동 얼마나 좋으냐. 실제로 파킨슨 병의 운동 치료의 효과는 뭐 다양한 실험적인 연구들부터 해가지고요. 임상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운동을 하면요. 뇌의 신경 친화인자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뇌의 신경 성형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년에 실제로 우리가 파킨슨 병이 없어요. 건강하세요. 그런 분들은 운동이 파킨슨 병이나 치매 위험도도 낮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 흑색질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고 파킨슨 약제와 꼭 병행을 하셔야지 좋고요. 격렬한 운동들 좋습니다. 신경 보호작용이 있습니다. 살살 하시지 마시고요. 환자분들이 능력이 되시는 한에서 격렬한 운동들을 제가 하시길 권해드리고 환자분이라면 환자분이 다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의 그 경우에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좀 보고 그거에 맞춰서 환자분들이 그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저도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중년이라 저도 파킨슨 병을 예방을 하고 싶고 또 환자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느냐 보면 태극권 있고요. 태극권 좋은 논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 2회 60분 이상 시행을 했고요. 단체 운동인데 태극권 아시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운동인데 이런 운동들이 조금 느린 듯하지만 내 몸을 내가 조절하는 능력들을 키우고 이제 실제로 자세를 좀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권을 하시면 넘어짐도 감소되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 이야기를 하고 환자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돈 버시는 게 아닙니다. 건강 잘 지켜서 환자분들이 다치지 않고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셔서 병원에 돈 더 안 갖다 주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안 넘어지시고 하시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항 운동. 이건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하듯이 그렇게 해서 저항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주 2회 60분 시행을 했고 이렇게 했더니 운동 기능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겁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 그리고 저는 트레드밀 요 정도 나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봤거든요. 고강도 실제로 트레드밀을 했었고요. 한 주 3회 50분 시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한 10분은 몸풀기 편한 속도로 움직이고 한 30분은요. 이제 본인 이제 최대 심박수를 저희가 봐가면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환자분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또 마무리 운동하고 그래서 약 50분간 환자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했고 30분은 이제 나 버거워할 만큼 움직이신 거죠.
예, 그게 이제 트레드밀 운동인데 이렇게 했더니 중등도 강도에 비해 가지고 이런 고강도 운동을 했더니 운동 개선이나 지구력 개선 효과가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요가, 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뭐 주 3회 60분, 20분, 20분 이렇게 해서 했더니 실제로 환자분들이 일단 기분이 좋아졌고요. 우울하고 하는 것들, 운동 능력, 삶의 질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댄스 이야기도 했는데 댄스 좋습니다. 댄스 너무 좋고요. 근데 이런 운동들을 댄스 국내에서 했던 연구에서도 댄스를 6개월간 하고요. 또 댄스를 했더니 환자들이 확 좋아졌어요. 그런데 댄스를 끊었더니 다시 또 나빠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하는 거, 예, 그런 거 좋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문 재활을 했더니 합병증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연간 치료비가 줄어들었다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운동하시는 거 돈 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하면 더 좋아요 많이 묻는데 저희가 일단은 걷는 거 좋습니다. 러닝머신이건 아니면은 사실 밖에 나가서 햇빛 쬐면서 걸으시면 더 좋고요. 힘차게 땀나게 걸으셔야 됩니다. 살살살 산보 하시면서 나는 오늘 운동했어 하시면 안 되고요. 땀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하고 격렬한 운동 좋다 그랬잖아요. 댄스, 재즈, 뭐 요가, 좀 태극권, 복잡한 운동들, 동작이 좀 복잡한 거 좋고요. 실제로 뭐 닌텐도, 음악에 맞춰서 걷기, 조금 더 격렬한 운동들이 실제로 파킨슨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도움이 덜 되는 운동들은 반복적인 것들, 이제 낮은 속도에서 한다든지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영이나 그냥 자전거 이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넘어지시거나 자세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운동 하셔야지, 이런 운동이라도 하셔야지 넘어지시는 분들한테 제가 걷는 운동이나 이제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환자분 사정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죠. 초기 환자들, 자세 불균형이 없는 환자분들은 고강도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년에 아직 어떤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고강도 운동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맞는 걸 일단 하나 고르시고요. 해보시고 골라야죠. 우리가 맛을 봐야지 이게 나한테 맛있는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내 몸에 맞는 거 일단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꾸준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몇 번 하고 마는 거 의미 없고요. 계속 꾸준히 해서 내 몸에 습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파킨슨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뉴럴로지라는 논문은요. 저희 이제 신경과 영역에선 상당히 이제 미국 신경학 잡지인데 상당히 높은 잡지입니다. 여기서 사과 한 개는 먹었더니 실제로 파킨슨 병을 이제 지연을 시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았다라는 연구들인데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딸기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또 파킨슨병이 예방된다. 이런 이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실제로 파킨슨 병의 유병률을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연구를 보면 남자에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남자분에서 효과가 좋았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저도 예방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도 일상생활에서 딸기 있을 때는 먹겠지만 딸기가 계속 없으니까 사과는 저희가 저장 사과들이 나오니까 한 중간 크기 정도 이상의 사과를 항상 좀 가지고 다니면서 먹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 잘 해가지고 껍질째 먹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시면 좋으냐? 이건 파킨슨 환자를 위한 식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중장년층들 이제는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이제는 건강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 병 아니라 치매를 막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꾸준히 항산화랑 관련되어 있는 과일, 우리가 딸기류, 사과, 배, 포도, 그리고 통곡물들, 채소 좋죠. 예, 그리고 견과류 좋습니다. 예, 코코아, 녹차 이런 거 좋습니다. 파킨슨 병은요, 녹차, 차,
커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드시고 커피 드시는 것 아무 문제 없고요.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먹고 충분한 물을 먹어서 이제 우리가 변비 예방하는 거, 그리고 변비도 예방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건강에도 좋거든요. 하루에 한 25에서 35g의 섬유질을 섭취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물은 8컵 마십시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식간에 습관적으로 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2컵 마시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소변장애 생기고 연세 드신 분들 소변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드시고 이제 저녁부터 안 드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충분히 물 드세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우리가 단백도 먹고 이렇게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체형과 체중을 유지하시는 거. 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골밀도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하시고요. 파킨슨 환자분들은 고단백을 먹으면 약 흡수가 방해됩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환자분들이 갑자기 느려져서 보면은 환자분들이 뭐가 좋다고 갯소주 드시고 무슨 들통에다가 곰국 채워놓고 이제 몇 주씩 드시고 약 흡수가 안 돼서 느려져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고단백은 파킨슨 약의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단백 제한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저도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드실 때는 식사랑 한두 시간 띄우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부 아주 운동 동요가 심해서 조절해야 되는 환자가 아니면 단백 제한 시기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지방 음식은 어찌됐건 위장관 움직임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이 실제로 위장관 움직임도 많이 떨어지고 변비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잘 안 와닿죠. 섬유질 25에서 35g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얼마나 먹을까요? 일단 섬유질 3g 한번 3g 봅니다. 우리가 섬유질 3g이 얼만큼인가? 검은 콩 4분의 1컵. 두유 3컵입니다. 이거 두유 3컵을 좀 줄이려면 무슨 모 회사 배모 파이버 해가지고 3,000이 있습니다. 이게 3g이 들었다는 3,000mg이니까 3g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3g이고 통밀빵이 한 조각, 현미밥 1컵, 그리고 이제 견과류 4분의 1컵, 그리고 과일 아까 이제 과일 2분의 1컵, 익힌 채소 2분의 1컵, 생채소면 1컵. 그리고 중간 크기 사과 1개가 3g입니다. 중간 크기의 고구마 반 쪼갠 게 3g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해서 이거를 하루에 한 8개는 먹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그래서 저도 꼭 차에서 저도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견과류 그리고 이제 사과 이렇게 넣어 놓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미, 통밀 이런 것들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채소도 되도록이 먹으려고 하는데 특히 환자분들은 일부러 챙겨서 드십시오. 일부러 더 챙겨서 드시고 이런 것들 꼭 드세요. 계산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환자분들 많이 묻는 게요. 약 때문에 우리가 레보도파 먹기 때문에 단백질 많은 음식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약 흡수를 방해를 하니까 단백질 고단백을 드실 때는 좀 시차를 좀 두셔라. 한두 시간 시차를 두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도파민은 실제로 우리 단백 수용체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공복에 복용을 하거나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면 흡수율이 좋습니다. 우리는 작은 약을 드셔서 효율을 찾고 싶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철분제 드시면 한 2시간 이상 약하고 시차 두시고요. 마오비 억제제 드시니까 이거 치즈도 먹으면 안 되나요? 와인 먹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일부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생활에서 이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고요. 아주 고용량의 이런 티라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건 피해야 되지만 환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드시는 정도의 양은 괜찮고요. 또 비타민제 저희가 보면 설명서에 레보도파 대사를 증진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비타민 B6가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레보도파는 레보도파 단독 제형 없습니다. 다 카비도파랑 결합되어 있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종합 비타민제도 드셔도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학회에서 파킨슨 TV 작년에 저희 만들었고 저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더 보시고 궁금하신 거 학회에서 나온 책자 파킨슨 코리아 네트워크 최근에 홈페이지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정확한 정보들 알아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파킨슨 병이 희귀 질환인지 희귀랑 우리가 산정 특례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진행성 핵상마비는 희귀 질환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 파킨슨 병은 희귀는 아니고 산정 특례가 돼서 암 환자들이 5% 본인 부담을 내고 우리가 보통 외래 가시면 30% 본인 부담을 냅니다. 나머지는 보험에서 해주는데 국가보험에서 해주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파킨슨 환자분들이 10%만 내세요. 예, 그러니까 한 30% 이상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귀 질환은 아니지만 산정 특례가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정 특례 받아서 치료하시면 되고요. 파킨슨 약제들 다 보험이 되고 또 파킨슨 약이 비싼데도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압록강 700리 순정님이 이제 많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파킨슨병 CT로는 알 수 없나요? MRI 비싸서 망설여집니다 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CT랑 MRI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CT는 우리가 뇌 밑둥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파킨슨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는 힘들어요. 뭐 크게 환자분이 2차적인 뇌병변이 있는지 수두증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는데 혈관 질환들 미세한 것들 보기에는 CT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MRI 하시면 되는데 MRI를 저희가 조영제 없이 하고 사실 혈관 검사를 안 하고 하면 20~30만 원 하면 보험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MRI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라디에이션 그걸 뭐라 그래 방사능을 쬐지 않습니다. MRI는 자기장에 들어가니까요. CT는 방사능이 꽤 있어요. 그래서 검진용으로도 저희가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MRI 그렇게 안 비싸니까 하세요. 그리고 파킨슨병 유전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발성 파킨슨병은 통상적으로 50, 60대에 많이 생기고 이런 병들은 유전되는 병이 아닙니다만은 40세 이전에 생기는 양년기 파킨슨 환자에서는 유전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전자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젊은 이제 파킨슨 환자들에서 저희가 조금 국한되는 경우들이 일부에서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특발성입니다. 그래서 유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도파민제 드시고 있는데 최근에 발가락이 꼬이는 현상이 있다. 좀 진행이 되셨나 봐요. 이게 발가락이 꼬인다는 게요. 이게 꼬인다는 게 약 기운이 없어서 근긴장이 생겨서 발가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러면은 실제로 약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약이 없는 시간이 좀 길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약을 좀 저희가 아침에 좀 일찍 드시는 방향으로라든지 아니면 취침 전에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상 운동증 때문에 꼬이는 진짜 춤추듯이 이렇게 흔들림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저희가 관찰을 해보고 약제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조절이 좀 달라질 것 같고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고현정님께서 우울증 약 같이 먹어도 되나요? 예, 같이 드셔야죠. 파킨슨 환자분들이 우울증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도 저희 우울증도 큰 병입니다. 큰 병이라서 환자분들이 안 좋으시면 저희가 SSRI 그런 것들 저희가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우울증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꼭 치료하십시오. 그리고 긴 시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다 코로나 힘든 상황들 넘기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강에 더 많이 신경 쓰시고요. 지금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제 그냥 중장년인데 정구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혹은 내가 파킨슨 초기 혹은 좀 진행되어 있는 후기 파킨슨 병 이런 상태인지를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의사가 해야 되는 것도 따로 있지만 환자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햇빛 쬐시고
운동하시고요.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드시라는 게 보약 드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 꾸준히 건강에 좋은 거 챙겨서 드시는 거, 우리가 합성되어 있는 걸 드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음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더 시간을 내서 본인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가치로운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십시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